안녕하세요. 중돌 검정고시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갈래가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운문문학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운문문학이라고 하는 게 운율이 있는 짧은 글, 압축해서 써놓은 글이라고 해서 조금 짧은 가락의 그런 글이었다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정리하게 될 문학작품은 산문문학입니다. 그래서 줄글이죠. 운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문하고 산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운율이 있다, 없다를 보시면 되겠고요. 산문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산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갈래 특성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산문의 여러 가지 직접 종류들,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산문의 갈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3입니다. 산문문학 중에서도 제1장. 지금 제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소설, 그리고 고전소설, 설화가 제1장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산문문학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제2장, 제3장 넘어가면서 뭐 기행문도 있고 수필도 있고 뭐 편집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일단 1장 소설하고 고전소설, 설화에 대해서만 정리를 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고전소설, 소설, 설화를 묶은 데는 그만큼의 공통적인 그 세 가지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소설에 대한 이해부터 보도록 할게요. 소설이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에서 있음직한 일을 상상해서 꾸며 쓴 산문문학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있음직한 일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다 바꿔 얘기하냐면 개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소설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현실 세계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상상해서 꾸몄었다라고 해서 이걸 다른 말로 허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참고로 허구성에 반대되는 말은 사실성입니다. 허구성은 꾸몄었다라는 얘기고요. 사실성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다라는 의미죠. 자, 산문문학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산문성이라고 바꾸면 되겠고요. 산문성과 반대되는 표현으로는 운문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소설의 구체적인 특성을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허구성입니다. 상상을 통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해서 꾸며 쓴 이야기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서사성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의 형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야기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줄줄이 풀어주는 거죠. 이걸 바로 서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현재의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보다 더 오래된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시간의 순서가 뒤죽박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의 순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가도 되고 뒤죽박죽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기준을 시간이라는 것에 잡고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술성. 굳이 이걸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을 다 떠올려 보면요. 뭐 미술, 음악, 무용, 그리고 문학. 문학도 우리 예술의 한 장르로서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즉, 소설도 문학의 한 형태니까 소설도 예술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진실성은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모방성은 배경이 되는 현실 세계를 모방하고 반영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시조에서도 그냥 한 편의 시일 뿐이지만 당시 상황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시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소설 같은 경우도 꾸며 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꾸며 쓴 이야기의 배경은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 있던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경이 되는 그러한 세계를 어느 정도 모방을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문성, 운문이 아닌 산문, 즉 줄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진실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가장
지금 현행 중학생들도 어려워하고 사실은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서 그렇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에 있어서 진실성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삶의 진실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찾고자 하는 걸 보고 진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진실이라고 하면 사실을 뜻하는 거죠. 진짜 있었던 일을 뜻하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 있었던 일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소설 한 편을 읽는다고 봤을 때 그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등장인물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은요.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인간상이고 어떤 게 진실된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사람도 등장을 하고 더 나쁜 사람도 등장을 하고요. 정말 악독한 악의 무리들도 등장을 하지만 그런 악의 무리들이 소설을 다 읽고 났을 때 우리가 나도 저런 악의 무리처럼 살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주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악의 무리들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성이라는 건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 바람직한 인간이 무엇인가? 소설은 바로 그것을 알려준다 라는 의미의 진실성입니다. 허구성의 반대말이 우리가 아까 사실성이라 그랬죠? 사실성과 진실성은 다른 말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해 잘 해두세요. 자, 다음은 소설의 갈등 보도록 할게요. 인물과 인물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야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게 재미가 있어지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갈등이 빠지면 소설이 사건 전개가 안 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우선 여기에 오타가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 수정 먼저 요청드립니다. 이건 뭐 둘러산이 아니라 둘러싼이라고 바꿔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내적 갈등이 위에 나타나 있어야 되고 외적 갈등이 아래에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수정 이렇게 먼저 부탁드리고요. 내용 설명 들어갈게요. 자, 소설에서 한 인물 내부의 혼란 혹은 인물과 그를 둘러싼 외적인 요소의 대립 이걸 보고 갈등이라고 하는데 인물 내부의 혼란을 내적 갈등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인물과 그를 둘러싼 다른 요소와의 대립 이걸 외적 갈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적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보자라고 한다면 나 혼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혹은 오늘은 촬영을 계속 할까 아니면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 놀러를 갈까 이건요 나 혼자서 마음속에서 하는 두 가지의 상황을 놓고 갈등하는 거니까 내적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적 갈등은 종류를 네 가지로 더 자세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물과 인물을 둘러싼 외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사실은 인물 대 인물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한 인물의 성격과 다른 인물의 성격 혹은 가치관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들. 뭐 예를 들자면 오늘 나는 열심히 촬영을 하고 싶은데 나의 친구가 자꾸 나에게 오늘 날씨 좋으니까 촬영하지 말고 놀러 가자. 아니야, 나는 오늘 촬영하기로 예약된 거니까 촬영할 거야. 에이, 하루 좀 펑크 내면 어때? 놀러 가자. 이렇게 각각의 다른 성격이나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나뉘어지는 갈등들을 외적 갈등 중에서도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인물 대 사회의 갈등은 우리가 배우게 될 작품 중 홍길동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물 대 사회의 갈등입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은 서자 출신이죠. 그래서 자신이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할지라도 관직에 나아갈 수 없고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은요. 길동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적서 차별을 하는 신분 제도가 있는 사회와의 갈등인 거죠. 그래서 인물 대 사회의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물과 운명. 나는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랑 평생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역마살이 낀 운명이다 라고 봤을 때 인물 대 운명의 갈등이다 라고 하고요. 인물 대 자연의 갈등은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뭐 태풍이나 해일이 닥쳐서 내가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모두 다 망가지게 되었을 때 그런 경우 인물 대 자연의 갈등 아니면 뭐 자연에 도전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을 인물 대 자연의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갈등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건을 전개하죠. 갈등이 없으면 사건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제. 그래서 흥부와 놀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놀부가 도깨비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거지가 되죠. 그때 흥부가 놀부를 발로 뻥 차버리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놀부를 감싸 안으면서 형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십시다 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죠. 자, 갈등을 흥부는 그렇게 해소를 했죠. 그렇게 해소했기 때문에 주제가 뭐가 되냐면 형제 간의 우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식으로 갈등을 해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놀부에게 복수를 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를 했다면 주제는 형제 간의 우애가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주제 전달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거고 또 인물의 성격 역시 바뀌게 됩니다. 흥부가 갈등을 그렇게 행복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흥부의 성격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보는 거고요. 놀부 같은 경우에는 흥부가 돈을 빌리러 갔을 때도 흥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그러한 갈등의 모습들을 통해서 놀부는 욕심 많고 못된 성격이구나 라고 성격을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소설의 3요소와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제라고 하는 건 작가가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 혹은 중심 의미를 주제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시에서도 지금 그 짧은 글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골라내어서 주제 찾아가는 연습 계속하고 있었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정리하게 될 소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긴 글을 읽고 그 긴 글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즉 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두 번째, 구성이죠. 그 주제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은 앞에 놓고 어떤 사건은 중간에 놓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 배치나 짜임새 등을 우리가 구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문체라고 하는 건 작가마다 가지고 있는 작가마다의 독특한 문장의 표현 방식을 문체라고 얘기하죠. 어떤 작가는 굉장히 길게 쓰는 글을 좋아하는 작가도 있을 테고요. 어떤 작가는 화려한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는 작가도 있을 테고 저 같은 경우는 글이라고 하는 건 짤막하게 꼭 필요한 말만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쓰는 걸 좋아하는 그런 글쓰기 방법인데 그렇게 사람마다 글을 쓰는 문장의 특성이 다 다른데 그걸 보고 문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제, 구성, 문체 중에 이야기의 흐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구성이겠죠. 그래서 소설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또 필요하죠.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을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그 인물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갈등을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인물들이 어떠한 공간에 사는지 아니면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에 살고 있는지 어떠한 시간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소설의 세 가지 요소를 주제, 구성, 문체라고 정리를 하면 소설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또 인물, 사건, 배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소설의 구성 단계입니다. 소설은요, 총 5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점차 높였던 이유가 바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갈등이 최고조로 찍는 거거든요. 갈등이 서서히 올라가서 절정에서 최고조에 달했다가 결말에서 갈등이 끝나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발단에서는 이 발단 부분에서 인물을 소개하거나 배경을 소개하거나 사건의 실마리를 소개를 하죠. 보통 옛날에 흥부가 살았어요. 인물 소개. 옛날 배경 소개. 흥부와 놀부는 한 형제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유산을 놀부가 다 갖고 흥부를 쫓아버렸어요. 이게 바로 사건의 실마리.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에 보통 제시되고요.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갈등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위기에서는 갈등이 더 높아지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등이 깊어지는 심화, 긴장감이 높아지는 고조라고 표현을 하고요. 위기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갈등이 생겨났다,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절정에서는 이것들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최고조,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실마리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며 주제가 이것이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짐작을 하게 해주고요.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 갈등이 풀리죠.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되고 주인공이 어찌 되는지 운명이 결정되는 단계, 그런 단계들이 결말입니다. 소설은 이 5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특히나 우리 지금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다 실어주진 못해요. 워낙에 긴 내용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소설일지라도 이 소설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에 맞춰서 줄거리 요약 부분을 항상 넣어 놓았으니까 소설에 제시된 본문을 읽기 전에 그 줄거리 요약 부분을 먼저 읽고 나서 본문을 읽으면 아, 전체 부분에 어느 부분이 지금 수록되어 있구나를 대충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소설의 시점 보겠습니다. 시점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눈으로 관찰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봤을 때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누어집니다. 1인칭이라고 하는 건 나를 뜻해요. 내가 등장인물이고 내가 소설의 이야기를 열심히 떠들어서 독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굳이 그려보자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한 편의 소설이라고 봤을 때 등장인물이 A, B, C, D 여러 명이 있을 텐데 이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소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준다면 이건 1인칭인 거고요. 외부의 서술자가 존재하고 작품의 바깥에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이렇게 보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걸 3인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인칭을 또 둘로 쪼개서 주인공과 관찰자 시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곧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서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수식으로 그려보자면 나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면서도 서술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데 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주인공의 속마음까지 전달을 다 들을 수가 있겠죠. 내 이야기를 주인공이 스스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긴 하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 보면 주인공의 친구, 주인공의 이모, 주인공의 여동생 이런 인물들이 꼭 등장을 하는데 이때 그 주인공의 여동생이나 친구나 뭐 남자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의 행동이나 주인공 주변의 행동들을 보고서 독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신의 얘기를 할 때는 주인공의 심리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잘할 수 있겠죠. 자신의 얘기를 자신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가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얘기는 잘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물인 주인공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설명해 주는 경우도 많고. 그럼 우리 독자들은 그 나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을 관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에이 관찰자가 잘못 설명했네. 저건 주인공이 저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라고 우리끼리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의 시점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이 서술자는 맞지만 주인공은 아닌 경우가 바로 관찰자 시점입니다. 가장 쉽게 내가 주인공이면 주인공 시점, 내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사람이면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인칭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소설 속에 들어가서 서술을 해주는 입장이 1인칭이라면 이제 3인칭입니다. 서술자가 바깥에서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다 보면서 관찰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데 또 둘로 나누어지죠. 작가가 관찰만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관찰이라고 하는 건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관찰은 해주지만 그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해요. 설명 안 합니다. 그럼 독자는 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 굳이 가장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겠죠. 그는 앞으로 걸어가다가 풀썩 주저앉았다. 흐느끼며 울더니 갑자기 뛰어나 웃으면서 달려갔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왜 그가 웃으며 달려갔는지 갑자기 주저앉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심리 상태의 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행동만 객관적으로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것 뿐이죠. 그게 바로 작가 관찰자 시점이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이 앞에 전지라고 하는 내용은 전부 다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다 알고 설명해줘요. 아까는 행동만 보여줬다면 이번엔 그는 뛰어가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다. 과거에 자신이 행동했던 걸 떠올리고는 너무 슬퍼서 엉엉 울다가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서 벌떡 일어나 웃으며 달려갔다. 라고 그 인물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적인 입장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신처럼 그 사람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알고 다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상태. 그걸 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번째 소설의 복선 봅시다. 소설 속에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장치라고 얘기 나와 있고요. 우리 소나기라고 하는 작품 우리도 배우게 될 텐데 소나기에서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보랏빛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랏빛이 주는 색깔의 이미지 자체가 우울함, 암울함, 어두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색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서 소녀가 좋아한다라는 보랏빛의 이야기를 꺼낸 다음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선이 있어요. 소년이 소녀에게 준 여러 가지 꽃묶음을 소중하게 들고 있다가 망그라지고 결국은 발밑에 버리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소녀가 어둠을 좋아한다? 소녀가 아끼던 것들이 망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소녀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소녀에게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자, 이러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앞으로의 사건을 짐작하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복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도 시라고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시기상으로 나눠봤을 때 고자를 붙여서 고시조, 가보개역 이전에 지어진 시조를 고시조라고 얘기했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소설도 역시 줄이 엉망이죠. 자, 소설도 역시 이렇게 구부를 지어서 가보개역 이전에 지어진 걸 고전을 붙여서 고전소설이라고 명칭을 짓고요. 이후에 지어진 걸 현대를 붙여서 현대소설이라고 명칭을 짓습니다. 고전과 현대의 특징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고전소설, 가보개역 이전까지 지어진 소설로 고전의 특성, 현대의 특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녀석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세요. 일단 주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전소설, 옛날 가보개역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대부분 이래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나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현대소설은요.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착한 사람인데 오히려 계속 악인들에게 당하기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죠. 물론 결과로 봤을 때는 안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 세계에 대한 탐구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소설은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아요. 도수를 부리거나 축지법을 쓰거나 하지만 현대소설은 있음직한 내용들을 많이 정리하고요. 고전소설의 결말은 대부분 행복하지만 현대소설은 그렇지 않아요. 지구가 멸망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슬픈 내용, 비극적인 결말들도 많습니다. 고전소설의 인물형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전형적이라고 하는 건 한 인물 개개인의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어강사 박수미라고 하는 인물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봤을 때 박수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이 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여자로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성격, 그러니까 여자라는 집단의 성격 혹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성격 이런 것들로만 소개를 하는 게 바로 전형적인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평면이라는 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의 변화가 전혀 없이 착했으면 끝까지 착하고 나쁘면 끝까지 나쁜 인물 이런 인물을 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대소설은 좀 달라요. 고전에서 전형적으로 그냥 집단의 성격만 보여준다면 현대에서는 개성적인 인물형을 보여주죠. 그 인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의 소설이나 과거의 영화보다는요. 요즘에 만들어진 영화나 시트콤을 봤을 때 개개인의 독특한 성격이라던가 독특한 캐릭터가 두드러진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각자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에피소드도 많고 재미도 있어지는 게 바로 이런 개성적인 인물형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현대소설은 입체적인 또 인물도 많습니다. 이야기의 중간에 성격이 변화합니다. 자, 고전소설의 구성은 평면적, 일대기적이라고 나오는데 평면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의 흐름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된다는 거고요.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쫙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소설의 입체적, 역순행적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어떤 한 부분, 일생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한 부분을 특징적으로 잡아서 소설 속에 넣거나 혹은 이야기의 흐름이 현재였다가 과거였다가 더 오랜 과거였다가 순서가 이렇게 역순으로 진행되기도 한다라는 걸 역순행적, 입체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고전소설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하지만 현대소설은요. 4가지의 시점 중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가끔은 하나의 소설 안에 2가지의 시점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고전소설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비현실적인 사건이 많지만 현대소설은 반드시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미리 깔아놓죠.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고전소설의 배경 역시 비현실적이고 옛날 어느 마을에 등등의 막연한 배경이지만 현대소설은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배경 혹은 지명의 이름까지 나타나는 그런 배경들도 많죠. 고전소설은 운문체, 문어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의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선비들끼리 모여서 시나 한 수 읊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가 쓰는 표현들도 시처럼 이렇게 리듬을 넣어서 운문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 고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 리듬감을 넣은 대사라던가 아니면 운문 표현의 글들이 종종 나타나고요. 문어체라고 하는 건 글을 쓸 때 쓰는 표현을 얘기하는데 물론 지금 현대에 와서는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과 말을 할 때의 표현이 거의 없이 비슷하게 일치하죠. 말을 할 때의 표현이나 글을 쓸 때의 표현이나. 하지만 과거에는요. 글을 쓸 때는 이러이러한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글을 쓰는 말투로 말을 할 때는 말을 쓰는 말투가 딱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운문체와 문어체라고 얘기하고 현대소설은 훨씬 더 말하는 것에 가까운 산문체다라고 표현합니다. 고전소설의 표현은 뭐 한문투의 문장, 과거니까 그리고 나열하거나 과장하는 표현들이 많지만 현대소설은 정확, 간결 이런 표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고전과 현대소설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설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설화라고 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좀 더 쉽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전해주시던 옛날 얘기를 떠올리면 되는데 예로부터 전해오는 조상의 삶의 모습, 지혜가 담긴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 구비전승 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비전승 입에서 입으로 옮겨서 전해지다. 그러니까 글로 기록됐던 게 아니라 할머니 세대에서 고다음 손자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주제는 같지만 내용상에 약간 각색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설화의 특징. 첫 번째, 구전문학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요. 두 번째, 누가 지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그 이야기를 전하는 집단의 문화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안에서 전달되는 설화가 있고 각 다른 나라 안에서 전달되는 설화가 있어요. 자, 흥부놀부나 콩쥐팥쥐는 우리나라 안에서 전달되는 설화겠죠. 백설공주 신데렐라는 우리나라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각각 그 전달되는 설화 안에서 각각 전달되는 그 나라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문화가 그 안에 담기는 겁니다. 비현실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고 결말이라도 좀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아니 귀신이 말을 한다거나 동물이 말을 하는 등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설화의 종류를 총 3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화, 전설, 민담.
신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국 신화라던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던가 그러한 신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증거물이 존재를 합니다. 포괄적 증거물이라고 하는 건 국가 아니면 어떤 큰 집단 등 이런 포괄적인 증거물이 존재를 하는 게 바로 신화고요. 전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전하는 사람들은 실제 그 일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믿는 이야기들.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물이나 장소가 있고 주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다는 게 신화와 민담의 좀 차이점인데요. 신화와 민담 같은 경우는 신화는 결말이 어떤 나라를 세우거나 어떤 집단을 세우거나 건국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민담은 마지막에 항상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만 전설은 비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전설이라는 글자가 붙는 건 어떤 한 마을에 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는 멀리 떠나간 장사를 하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그 자리에 돌이 되었다는 전설. 해서 뭐 망부석 전설 뭐 이런 식으로 증거물 돌까지 남아있죠. 그리고 결말은 보통 비극적이죠. 자, 이러한 게 바로 전설이고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이야기긴 하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할 때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증거물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일이 있었다라고 믿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민담. 민담은 가장 우리가 흔히 듣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듣던 옛날 이야기. 그래서 일반 민중 사회에서 흥미 위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증거물이 없고요. 주로 행복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흥부놀부에 대한 증거물 없죠. 하지만 결말은 행복하죠. 파치콩제에 대한 이야기도 증거물은 없지만 행복한 결말이죠. 그래서 설화의 종류 신화, 전설, 민담. 그래서 신화는 신적인 이야기, 민담은 그냥 흥미 위주의 재미있는 이야기, 전설은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그래도 진짜 있었다라고 믿으면서 전해지는 이야기. 이 셋 다 모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설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설, 고전소설, 설화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 이 모두 하나의 특성이라고 본다면 하나의 특성, 공통된 특성은 꾸며낸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 속의 하나를 일단 묶을 수도 있고 그 소설 속에서도 글로 전달되는 소설 그리고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설화 이렇게 또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소설 한 편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소설의 특성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하시느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